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오늘은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담당하고 있는 박세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세라 연구원님이 최근에 쓰신 보고서 KCC에 대해서 쓰신 보고서가 소위 여의도에서 이 근래에 별로 없었던 히트를 치셨다고 주변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반응도 있고, 주가 반응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있는 매니저도 후배들 있는 카톡방 이런 게 있는데, 그 방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보고서가 처음 나온 날 아침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야, 이런 보고서는 진짜 애널리스트를 이런 걸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안 보고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그 이슈가 됐던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싶고 한번 만나뵙고도 싶고 그래서 네. 한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KCC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기존의 스토리들도 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KCC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주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KCC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편했던 사실과 플러스 최근에 몰랐던 사실 이 두 가지를 우선은 친숙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KCC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건자재. 건자재. 그 중에서도 도료, 페인트. 네, 맞습니다. 혹은 수프로, 페인트, 네. 그렇죠. 아니면 PVC 창호, 네네네. 약간 이런 이미지의 옛날에 금강고려화학이라는 이름에서 풍겨지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된 건자재 네. 기업이고 실제로 건자재와 도료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유명했던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 1등 건자재 기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만 하더라도 사실 몇백 가지가 넘습니다. 몇백 가지가? 네, 건자재만 하더라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석고보드라는 거, 단열재, 옛날엔 유리, 지금은 KCC 글라스로 분사가 되었죠. 유리까지 만들다 보니까 건자재 제품만 하더라도 몇십 개, 몇백 개가 넘고 또 페인트만 하더라도 건축용 페인트, 네. 자동차용 페인트, 아니면은 조선용 페인트. 맞아요. 조선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KCC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여의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뭔가 많이 만드는 기업이다. 근데 막상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혹은 여의도 입장에서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뭐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화학 기업인가? 쳐다봤다가 그래도 건축자재인데 그러니까 건자재인데? 네.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서 KCC를 커버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제 TP를 내고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외돼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주식시장에. 근데 그런 이유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좀 이렇게 투자자들을 네.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좀 많았기도 했었어요. 최근은 아니죠. 예전에 네. 그 삼성물산 그 이슈로 되게 뜨거웠을 그러니까 뭔가 때에도. 그 회사에 저도 옛날에 탐방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봐보면 이 회사는 투자회사인가? 네, 맞습니다. 사업회사인가? 아니 돈을 이렇게 쓴다고?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현대 일가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재계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네. 큰 게 나타나서 이제 갑자기 내가 해결해줄게.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 우리 주주돈인데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주주들한테 좀 소홀히 했었고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알린다 이런 스탠스보다는 그냥 워낙 또 소재가 내수 산업에서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돈은 잘 벌고 이런 저런 이슈들 때문에 저희들 한간에서는 영업 가치보다는 이제 뭔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훨씬 더 자주 회자되는 종목.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서두에도 이제 10만 원 현금이든 지갑을 5만 원에 사는 주식이라고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10만 원?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분 가치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지분 가치를 못 따라갈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서 여의도에서는 약간 KCC 자산운용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쟤네들처럼 투자해야지 저게 워렌 버핏식 투자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대중공업도 사고 맞습니다. 삼성물산도 사고 어쨌든 근데 되게 저평가돼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주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뭔가 아쉬워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의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걸 왜 사?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알고 보면 싸게 산 거가 되고 좋은 투자를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동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좀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고 편견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저 역시 이 회사를 거의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TP를 내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네. 이 회사에 이제 뭔가에 달라지는 부분들 확실히 이제 경영 승계와 더불어서 기업이 분할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KCC가 영업 가치 측면에서 뭔가 승부를 걸었다라는 포인트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이 회사가 환갑 60주년을 맞았을 때 우리 회사는 100년 기업이 될 거야 하면서 미래의 기업으로는 나는 종합 글로벌 소재 기업이 될 거야. 정밀화학 기업이 될 거야 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모멘티브, 갑자기 모멘티브? 이럴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 실리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글로벌 탑 3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사모펀드가 들고 있었는데 네. 이제 KCC가 또 다른 사모펀드 SJL이라는 사모펀드랑 손을 잡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 안에는 이제 유기실리콘 사업 부분도 있었지만 석영 사업 부분도 있었습니다. 석영. 석영 사업이요? 네, 쿼츠 이 사업부인데 이거는 이제 원익 QNC가 가져갔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유기실리콘 사업 부분만 가져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KCC라는 회사는 이제 건자재 도료 기업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사업 부분이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회사가 되고 있는 거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하필이면 네. 2019년도에 저희가 큰 돈을 들여서 사왔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딜 규모가 3조 원이었으면 총. 3조 원이요? 네, 뭐 부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업 네. 가치를 3조 원이라고 평가를 해서 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M&A 역사상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통이 커, 역시. 역시 그러니까요. 네, 그런 딜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사오고 나서 뭔가 뭐지 모멘티브 실리콘이라고 보는데 사실 실리콘 사업 부분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OCI의 폴리실리콘은 또 아니래요. 그죠? 네. 근데 또 모멘티브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뭘 산 거지? 약간 뭐지?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2020년도에 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뭔가 실리콘 쪽에서 한 1년 정도 지켜보면은 대략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회사였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실적도 엉망이 돼버리고 뭐 이런 회사를 이 돈 주고 사왔냐 막 이런 원성이 자자해졌죠. 그렇군요. 그랬던 회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가격을 보시면 갑자기 이 유기실리콘 가격이 2020년도 후반 10월 이후부터는 거의 45도 각도 이상으로 그러네요. 가격이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기실리콘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뭐 이 그림에 보면은 위안화 기준으로 2만 위안에서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만 위안 정도 네, 맞습니다. 톤당 하다가 지금은 이제 3만에서 3만 5천 위안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유기실리콘이 근데 뭐예요? 네, 그래서 한번 유기실리콘에 네.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리콘 제조 공정이라는 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떨쳐버리시고 네. 제가 자료에도 썼는데 실리콘과 실리콘은 다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리콘과 실리콘은 다르다. 이게 뭔 말인가? 보시면 실리콘 스펠링 뒤에 스펠링 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발음의 차이를 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실리콘에 이렇게 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실리콘 그냥 E가 없는 실리콘만 보시면 저거는 규소 우리 원자 기호 중에 하나죠. SI. 네, 맞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얘를 산소랑 덧붙인다거나 O2가 붙었네요. 네, 산소. 그리고 이거를 뭐 중간 화학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저 네모박스 위랑 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쪽으로 이제 축축축
만들어 가다 보면은 유기 실리콘이 되는 거고 아하. 밑에 라인으로 만들어지면은 무기 실리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규소라는 똑같은 원재료를 갖다가 네. 조금 다른 화학 공정을 거치면 유기 실리콘이 되고 무기 실리콘이 되는구나. 대략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두 같습니다. 개가 차이가 있는 게 유기 실리콘에는 뭐가 있고 무기 실리콘은 뭐가 없어서 유기고 무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저 메탄올이 조금 핵심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탄올? 네, 메탄올을 갖다가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유기 실리콘과 무기 실리콘으로 나눠진다. 근데 이제 무기 실리콘은 여의도에 계시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익숙하고 폴리실리콘, 그렇죠. OCI 이제 그쪽 계열이 무기 실리콘. 네네. 뒤에 스펠링 E가 없는 무기 실리콘이고 그것이 아닌 이제 집에서 이제 주방용 도구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이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뭐 성형 수술에 쓰이는 그 실리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실리콘 그거는 전부 다 유기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리콘에는 이가 붙어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나 태양광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는 이는 빼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KCC가 만드는 실리콘은 유기 실리콘이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게 범용으로 사용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실리콘 종류만 해도 5,000가지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제일 많이 쓰이는 산업은 이제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소재, 웬만한 산업 공정에 다 쓰입니다. 이게 광택제로도 쓰이고 첨가제로도 쓰이고 러버, 이제 고무류, 레진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자주 쓰는 화장품에도 쓰이고요. 네. 린스에도 쓰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 곳곳에 스며드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왜 이 회사가 언더커버 되는지 알겠네요. 너무 흔한 이거를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보는 거를 건설 업종 담당하시는 분이 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화학기업인가? 저희도 이제 헷갈리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네, 회사가 맞습니다.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화학회사인가? 뭐 하는 회사인가? 2차 전지 회사인가? 아니면 네. 화학회사인가? 이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왜 최근에 그래서 유기 실리콘이 왜 이렇게 난리야? 라는 그 질문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무기 실리콘과 유기 실리콘이 같은 원재료를 공유한다라는 거. 그렇군요. 지금의 유기 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막 올랐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저희는 이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그 규소가 메탄올이랑 조합되기 이전에 이제 메탈 실리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거는 무기 실리콘과 유기 실리콘이 같이 공유하는 원재료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메탈 실리콘 가격이 또 올랐는지 한번 짚어드리면 네. 왜 유기 실리콘 가격도 오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메탈 실리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탈 실리콘은 모든 전 세계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메탈 실리콘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 중국에서도 전기료가 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키워드가 몇 개 많이 나왔죠. 네. 중국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이슈가 좀 있는 지역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기억이 나실 텐데 우선은 이 실리콘 자체가 왜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규소라는 원재료는 상당히 흔합니다. 대부분 뭐 모래에서 뽑아낸다고 하죠. 네네. 우리나라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 원소 중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많다고 해요. 그렇게 많구나. 네, 그래서 원재료를 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메탈 실리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전기가 쓰입니다. 그래서 전력비가 싼 곳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메탈 실리콘이라는 걸 또 실리콘 파우더 형태로 갈아내는 작업들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네. 그럴 때 상당히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노동비가 싸고 전력비가 싼 지역에 그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모래는 흔하니까 네. 그거를 가져다가
인건비가 싸야 되고 이걸 전기가 되니까 전기로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전체 메탈실리콘의 6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메탈실리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오른쪽 밑에 실리콘 전방 제품 비중을 제가 넣어두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탈실리콘을 갖다가 알루미늄 합금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스, 실라스 저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저 카테고리가 유기실리콘. 네. 세 번째가 솔라. 이거 태양광.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컨덕터 저게 반도체. 그래서 사실 비중이 알루미늄 합금이랑 유기실리콘 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메탈실리콘의 원재료는 사실상 저 두 개의 전방 산업으로 많이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실리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한 산업은 무기실리콘보다는 유기실리콘이다. 네. 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메탈실리콘 가격이 왼쪽 밑에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또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뭔 일인가? 라고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중국 쪽 지역에서도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삐그덕거린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환경 규제에 진심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2018년도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화력 발전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전력비 상승이 좀 야기가 되는 거고 업체들 스스로도 뭔가 증설도 안 되고 애초에 조금 수급 불균형이 있다 싶었는데 6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 제품들 미국 기업들 수입하지 마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6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또 그거의 절반이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수급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 쇼크가 오게 된 거고 당연히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 탈산소, 탄소 중립 이렇게 네. 하자고 하긴 했는데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리콘은 맞습니다. 저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저거 만드는데 지금 석탄 떼고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이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가격이 막 급등나가는 맞습니다. 현상. 이게 외국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실리콘뿐만이 아니죠. 전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재료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메탈실리콘도 그 큰 흐름 속에 하나의 제품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기실리콘은 한 번에 더 충격이 온 게 저 호신 실리콘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기실리콘 중간재 중에 실란트라는 또 그런 게 제품이 있어요. 네. 그거 저장하는 창고에서도 불이 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메탈실리콘 자체도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 다음에 유기실리콘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한 번에 또 중간재인 그 원재료를 저장하는 창고에서도 불이 나게 되면서 유기실리콘은 더욱이 수급 불균형이 심화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에 수혜가 지금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뭔가 지속 가능하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저런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항상 좀 결과적으로는 그거 반영돼서 올랐지만 저게 어차피 화제는 뭐 해결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질문도 세미나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 첫 번째, 화재가 나서 올랐으면 화재 진압되고 정상화되면은 가격 빠지겠네? 라고도 그러니까요. 많이 여쭤보실 텐데 지금 이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실리콘 스팟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매주 네. 업데이트가 되는데 화재는 6월에 났어요. 근데 첫 번째 보시면 6월에 그래서 가격이 올랐죠. 7월에 횡보를 합니다. 근데 8월에 이걸 웬걸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화재는 진압되었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왜요? 왜일까요? 그 이유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쪽에서 가동률을 조정한다. 이런 이슈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소 중립이랑
그런 게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빅 웨이브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장이 재가동되는 거는 일도 아닐 정도로 이 제조업체, 업스트림 쪽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환경오염에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선부론을 내세웠던 중국이 지금 또 공부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헤게모니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업스트림 시장에서의 불균형이 단계 끝나지 않은 이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가격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만 더 반론을 드리면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이 공급 쪽의 이슈 때문에 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한 번의 단계가 또 있는 것 같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가격을 받아줄 맞습니다. 정도로 이걸 가져가서라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올라가면 난 장사 안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저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겨서 되게 우왕좌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저걸 받아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애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 애들이 소비자 가격에 되게 쉽게 가격 전가를 해버려요. 그래요? 그것도 신기하죠? 네. 왜냐하면 이 유기실리콘 시장이 특허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KCC도 우리나라 최초로 2000년대 이 유기실리콘의 초기 단계라고 있는 모노머,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긴 네네.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기실리콘 자체를 중간재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국내 기술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2000년대였습니다. 네. 그동안 다 2000년대? 네, 2000년대. 그때 2000년대 초반. 정확히 연도는 하여튼 했는데 그게 그동안 다 외산 자재를 썼던 거죠. 수입해서 썼다가 이 KCC가 이 실리콘의 진심인 이유가 처음으로 국산 기술로 그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10개도 채 되지 않는 상당히 소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또 유기실리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실리콘 원재료 가격을 갖다가 소비자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이제 그 문제는 뭐 소비자 딴에서 그리고 제조업체 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유기실리콘 업체들은 우선은 그거를 전부 다 가격에 인상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를 또 가져온 건데 유기실리콘도 레벨이 좀 있습니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들 아니면 조금 더 비싸고 어려운 제품들,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근데 이 유기실리콘의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 정도 안에는 대부분 다 가격이 정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버퍼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판매 가격으로 반영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업체들이 사이트에 뉴스를 내버립니다. 우리 이제부터 가격 인상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리 있는 기업들 중에 시네츠, 화학, 다우코닝 이런 회사들이 우리 최대 20%까지 가격 인상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배짱이군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다 반영이 됐고 심지어 최근 8월 마지막 주에는 시네츠 화학에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우리 그때 인상한다고 뉴스 냈었는데 우리 20% 더 할게. 그래서 가격은 또 인상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리콘 자체가 높은 기술 장벽으로 되게 독과점이 조금 공고하게 되어 있는 산업이고 여기에서 가격 인상을 그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산업 활동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 가격 전가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한 번 또 질문하면서 연결되는 게 결국 글로벌 경기가 여기서 부러질 거냐? 아니면 수요가 아직도 그래도 계속 견조하게 유지될 거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쪽도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소비재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해주면 문제없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경기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런 리스크는 있다 치더라도 그것만 아니라면은 지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망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실리콘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리콘 하면은 항상 폴리 이렇게 뭐 반도체만 생각하다가 유기실리콘은 뭐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실리콘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섹터가 뭔가 반도체 호황
아니면 그렇죠. 태양광, 호황 이렇게 맞아. 해서 저희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조금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유기실리콘은 전체 유기실리콘 제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랑 건설 쪽에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프라 아. 이쪽 지출이랑도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헬스케어 아니면은 뭐 의료 제품들 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진짜 전반적으로 다 쓰이는구나. 아주 기본 이게 아. 무기성과 유기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제품 중에 또 하나이고 온도도 마이너스 뭐 50도에서 최대 2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갖춘 우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분자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형태도 오일 형태, 뭐 고무 형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양을 병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한 쪽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음. 그래서 사실 그 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큰 이벤트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쵸. 약간 그랬던 소재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네.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기실리콘 쪽 수요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에 조금만 더 반론을 드리면 인프라 쪽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건축 많이 지어야 된다,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슈들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기실리콘 쪽은 조금 그 전방 편하다. 산업이 계속해서 어쨌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려는 글로벌리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유기실리콘이 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드려야 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두 단계가 있다. 네네. 지금의 단기 이 수급 불균형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면은 수급이 정상화되면은 맞아. 그냥 이 효과는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수요와 공급 네. 사이클이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답변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KCC가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실리콘 이 매출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유기실리콘 가격에 정말 민감한 범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용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리콘 제품 중에 30%가 그냥 그런 범용 제품이고 70%가 고부가 가치 제품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마진이 워낙 높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퍼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그쪽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가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 모멘티브 곧 KCC 실리콘이죠.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특허들이 있는데 KCC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티브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가 못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모멘티브라는 탑티어 회사를 인수를 한 건데 우리나라 이 실리콘 전체 시장 규모가 대략 1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KCC의 범용 제품으로만 한 2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75%는 고부가 가치 제품군들이었고 KCC가 만들어내고 싶어도 못 만들었던 시장. 나머지는 뭐 다른 회사들 다우코닝이나 시너츠화학이라든지 이런 외국 기업들한테 시장을 다 뺏기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근데 KCC가 모멘티브를 등에 얻었잖아요. 네. 나머지 그 75% 시장에 그래도 KCC가 국내 영업력이 또 있고 네네. 국산 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줄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군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건데 네. 뭐 운송수단에서도 쓰이고 화학에서도 쓰이고 다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KCC도 페인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인트에도 실리콘이 쓰입니다. 근데 그걸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못 썼던 거죠. 기술력이 없어서. 그걸 다 외국에서 수입했던 거를 이제는 모멘티브가 있으니까 모멘티브 제품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첫 번째로는 우리 전기차 쪽 최근에 네. 전기차 쪽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실리콘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그동안 우리가 기술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갔던 시장이라면은 이제 KCC가 모멘티브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다른 국내 유수의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반도체에서도 실리콘 웨이퍼 말고도 실리콘 자재가 쓰이는 쪽이 많습니다. 뭐 포장재도 있겠고 접착 용도로도 많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기술 장벽이 높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을 모멘티브 제품으로 점차 대체해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서의 비중 확대가
가장 큰 또 시너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저런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서 매출 비중이나 아니면 MS가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멘티브 실적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매출 비중 한 번만 좀 짚어드리고 가면은 네. 저희가 지금 퍼포먼스 어딕티브스 그리고 포뮬레이티브 티드 스페셜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첨가제와 스페셜티 제품 저 두 가지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매출 비중이 저 CSNI가 그냥 범용 제품. 그렇게 보면은 그럼 거기 26%. 네, 나머지는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군이다. 근데 저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범용은? 네, 그래서 거의 10% 아래까지도 최대 5개년 계획을 저게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리콘 부분 매출이에요? 아니면 이건 지금 KCC? KCC의 실리콘의 KCC에서? 부분별 매출 비중입니다. 저게 이제 10%로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서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조금 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티브 별도 기준 실적 추이라고 또 굳이 따로 두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KCC의 실리콘 또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과거 수치와의 조금 비교 영속성을 위해서 우선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능성 첨가제, 유기실리콘 이게 기능성 첨가제가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기실리콘이 범용 제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표현하기 쉽게 그냥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둔 거고 또 유기실리콘은 지금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출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 실적을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나가는 계획인 거고 결국 기능성 첨가제 부분의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에비타 마진율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기능성 첨가제는 20% 이상 근데 유기실리콘은 안 좋을 땐 4%까지 갔다가 지금 좋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좋으니까 14%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실리콘은 좋아봤자 14%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능성 첨가제 부분에서의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이 훨씬 더 높은 에비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황이랑은 어쩌면 크게 상관없이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점점 더 고마진 제품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가는 점점 더 종합 화학회사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2023년에는 기능성 첨가제가 매출이 네. 이게 100만 달러니까 1000만 그러니까 한 1.3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지금 현재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맞습니다. 보신 거고 유기실리콘은 오히려 줄어들 걸로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정치 자체를. 네. 근데 어쨌든 기능성 첨가제 쪽,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마진율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이익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네. 그런 배경도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한 이 실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실리콘이 2021년 기준으로 제가 한 2.8조, 한 3조 정도 매출 사이즈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매출 상승이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원화로 실리콘이 이 표에 보면은 매출액을 세 가지로 나눈 거고 건자재와 도료와 실리콘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이 5.7조.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건자재가 1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도료가 1.4조 그리고 실리콘이 2.8조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엄청 크게 증가하는 걸로 보이진 않으시죠? 지금의 이 엄청난 호황에 비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제품은 점차 줄여나가고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7.5% 정도 올해 전망하셨는데 9.3%까지 올라갈 맞습니다. 걸로 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왜 매출이 많이 안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하셨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좀 배경을 알고 계시면 지금의 유기실리콘 호황이 만약에 갑자기 끝난다. 뭐 갑자기 중국에서 증설을 엄청 많이 늘린다. 혹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애초에 이 실리콘 사업 부분 자체가 고도화되는 흐름에서 보면은 이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가시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밸류에이션 표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도대체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비단 KCC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KCC의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서머 파트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숫자 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SOTP 활용을 한 이유는 이 회사가 자산 가치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 짚어드리기 위함이었고요. 네. 그리고 영업 가치 부분에서도 조금 사업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별로 나눠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자재 사업부, 도료 사업부, 실리콘 사업부 세 가지 부분을 나눴는데 여기서 갑자기 노플렛이라는 또 조금 단어가 나옵니다. 그 노플렛이 뭐예요? 이게 뭐 영업이익 이런 게까지는 봤는데 네, 노플렛? 쉽게 생각하시면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린 PER이 익숙한데 왜 노플렛을 썼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은 이 회사가 회계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매도 가는 금융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 영업 외 손익으로 잡힙니다. 아, 근데 이 회사가 삼성물산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럼 삼성물산 주가가 연초 대비 올랐으면 영업 외 손익이 갑자기 흑자가 엄청 크게 나고 만약에 주가가 빠졌으면 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순이익 숫자가 너무 연속성이 없고 분석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제가 이제 저랑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회사라고 치면은 연봉이 뭐 1억이다. 네. 연봉이 1억인데 주식을 뭐 10억짜리 주식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10억짜리 주식이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야 그래서 네 돈 얼마나 벌었냐 그랬는데 연봉은 1억인데 네. 주가가 30% 올랐어. 그래서 뭐 10억이 13억이 됐어. 그러면 네. 3억을 갑자기 버게 되는 그쵸. 건데 근데 주가가 또 2억이 빠졌어. 그러면 또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을 볼 때 순이익으로만 놓고 보면은 와 이건 진짜 답이 네,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영업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숫자를 보시는 것보다 순이익보다는 영업 이익 숫자를 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세금을 제외한 숫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숫자다라고 그러면 이거 보여드려서 구체적으로 네. 건자재, 도료, 실리콘 요거 숫자는 회사에서 발라주나요?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설정해 영업 주나요? 이익률은 이제 어느 분기 정도? 보고서나 다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트래킹을 추정으로? 하는 거고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도료 모두 그 해당 숫자에 이제 멀티플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건자재 평균 피어 정도 여기서 이제 피어라고 한다면 PER 밸류에이션 할 때 그 멀티플 수준이 비슷한 애들. 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한 12배 정도면은 정말 무난하게 좋다. 사실 네네. 뭐 한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쵸. 네, 제가 또 건자재를 한 뭐 5년 넘게 쭉 보았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평균 적당하다. 적당하다. 12배. 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높게 평균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원재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할인을 해서 10배를 주게 네. 된 거고 이 실리콘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플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이제 중간값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의 이제 멀티플 수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PER 숫자도 있고 뭐 PBR 쭉쭉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시네츠 케미컬스가 이 시네츠. 모멘티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 더 지향점에 있는 회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 중에서는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일단 다른 화학 제품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시네츠 쪽이 아무래도 실리콘 쪽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 있는 회사다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도 저기는 한 20배 가까이 받는데 맞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10배에서 15배 정도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20배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그쵸. 그래서 조금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14배 정도를 14배.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3.6조가 나오네요. 실리콘이. 영업 가치만 하면. 네. 그럼 영업 가치로 놓고 보면은 건자재는 9천억, 도료는 5,600억. 네. 근데 실리콘이 3.6조니까 네. 실리콘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이 그래서 사실은 KCC는 이제 실리콘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보시나요? 그렇게 기관 투자자분들도 실리콘 확실히 그동안 KCC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많아서 얘들이 실리콘을 만들어?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회사의 다른 증권사의 모 애널리스트도 네. 화학 담당하는 친구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커버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네, 좋은 그런 변화죠. 네. 좋은 변화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밑에는
자산 가치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또 저희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치를 사실은 반영을 하는 게 맞냐, 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팔 것도 아닌데. 네, 아니면 뭐 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도 저희가 중간에 지분을 많이 처분을 해서 또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가능하면은 뭐 유동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서 네. 이것도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조금 할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순차익금이 옛날에는 차익금이 별로 없었는데 모멘티브를 사게 되면서 순차익금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와 사실은 순차익금이 많이 약간 상계가 된다, 퉁쳐진다. 예, 퉁쳐진다, 상계된다고 보면은 사실 이 회사의 영업 가치만 보셔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근데 이제 14배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실리콘 하나에 대해서 반영을 한 숫자라고 한다면 혹은 이 회사가 나중에 점점 더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 시장에 확실히 침투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네. 조금 더 상향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KCC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저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이 사실 다른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히 네. 그런 것도 있고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하기에 되게 좀 쉽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악유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네, 삼성물산 이거 가지고 있지만 이거 뭐 어차피 주주 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뭐 차익금도 이렇게 많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되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한다는 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네. 그래서 KCC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마무리를 그럼 저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이미 오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좋아요라고 하면 야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주가 이미 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 회사가 DNA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알고 있던 회사가 전혀 다른 회사로 바뀌는 모습, 그거를 사실 관심이 없으시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도 알아채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순간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또 제가 내순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의 이제 괴리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력도 당시에 내셨을 때에 비해서 주가는 한 20-30% 정도는 올랐죠. 네, 그런가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4조 정도 되는 거고 연구원님 목표치로 보면 한 4.4조 네. 정도니까 한 10% 정도 네. 업사이드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눈빛만 봐도 막 투자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KCC에 대해서 네. 저도 한 5년 넘게 계속 꾸준히 보았던 회사였는데 네. 실리콘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고 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쑤시고 다니면서 막 영국 기업도 사보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회사가 정말 큰 결심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게 이 모멘티브 인수권이었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회사가 정말 올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우선은 뭐 업황이 도와준 거죠. 유기실리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쵸. 바람에. 근데 그거는 시장이 도와준 거고 사실 내가 바라던 원대한 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과 뭔가 기업의 정말 주주의 그 사전적 의미처럼 네.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성장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회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KCC 주주가 돼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진짜로 한번 DNA가 바뀌고 정말로 완전 그냥 건자재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새로운 걸로 변화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실 만하다 주주로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KCC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원래 연구원이 KCC 말고도 KCC가 연구원이 커버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이거 좀 변화가 있어서 이게 눈에 띈다 이렇게 해서 이제 KCC 얘기를 되게 자세하게 했다면 좀 다른 커버하시는 것 중에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한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건자재 이제 기업들 중에 한샘을 빼놓고 분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큰 회사이고 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시장, 가구 시장에서는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한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최대 주주 및 일가가 들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선 사모펀드 IMM에게 먼저 매각을 한다고 이제 뉴스가 이미 나왔고 네. IMM에서 이제 뭔가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IMM이 혼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좋은 전략적 파트너가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 군데 지금 태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뉴스상에서 나오는 바로는 공시도 됐지만 LX 하우시스가 투자를 한다 라는 내용도 나왔고 롯데 쇼핑에서도 투자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가구 1위 업체 한샘이 지분이 팔린다. 근데 동종업계한테 팔릴 수도 있고 유통업체한테도 팔릴 수 있다. 야,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업계의 궁금증이 판도가 완전히 맞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순간이라서 사실 결론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섣불리 뭔가 단어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확실히 지켜보자. 네. 근데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구조를 알면은 조금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하여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좋네요. 네, 갑자기 되게 어려운 도표로 보여지는데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밸류 체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최종 소비자.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한번 바꾸고 싶어. 부엌도 너무 오래됐고 상하부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번 바꾸고 싶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 매장은 어디가 있나? 그 보면은 동네에 하나씩 있는 인테리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하나씩은 있죠. 그런 인테리어 사업자를 가거나 아니면 홈쇼핑에서 뭐 얼마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싹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홈쇼핑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나는 좀 모바일에 익숙해 하면은 이제 오늘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집닭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서비스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최종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은 저 엔드포인트에 있는 사람들. O2O가 있겠고 인테리어 사업자가 있겠고 대기업 영업점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홈 퍼니싱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해주는 거는 이 엔드포인트에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해주는 거는 인테리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네. 본인들이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슨 자재를 써서 어떻게 만드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견적을 내주고 네. 이제 그들이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뭐 사인을 하게 되죠. 계약서에 자재 가격은 얼마고 네. 시공비는 얼마고 총 평당 얼마에 계약하시죠.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면 그들한테 건자재를 대주는 분들 자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저 홍포니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샘도 있고 가구는 일룸도 있고 현대리바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KCC도 저희도 창호를 만드니까 네. 집 리모델링 하는데 창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축자재 업체들도 저 제조 라인 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외된 영역 중에 하나가 저 바로 아래에 있는 시공 서비스 영역이죠. 시공 서비스. 네, 사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제가 뭐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이 들었다면은 자재 비용은 400에서 500, 나머지 500은 다 인건비. 누가 만들어 와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상당히 어렵죠. 집 하나를 부시는데도 상당히 많은 그렇죠. 손이 들어가고 소리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걸 다 철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네. 다시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바닥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전선도 신경 써야 되고 상수도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손을 정말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기술력, 손재주가 필요한 산업이 리모델링 산업인 거죠. 네. 근데 이 시공 서비스 영역은 기업이 없습니다. 시공 서비스만 하는 기업이 누가 있지? 그러네. 모르죠. 모르니까 내 옆집에서 했던 인테리어 사업자 믿고 하는 겁니다. 옆집에 누구네는 저기 밑에 있는 어디서 얼마에 했대. 근데 괜찮대.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은 아파트니까 우리 것도 해주실 수 있겠네. 결국은 정말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이 산업이거든요. 아직 미지의 개척지군요. 네. 그래서 왜 많이 들어보셨겠죠. 철거 반장님이 연봉이 몇 억이래더라. 우리 목수 어떤 분이 또 너무 손이 바쁘시다더라. 도배 한 번 하는데도 인건비가 얼마더라. 그 정도로 사실 사람의 기술력과 정말 그 민감하고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공 서비스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업화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아름아름. 근데 한샘이 그럼 왜 대단하냐? 저 부분을 갖다가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아하. 한샘이 왜 그렇게 가능했냐 또? 그러면은 주방 가구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주방용 가구라는 게 식탁처럼 이미 만들어지는 거 배송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주방은 이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냥 나무 판때기 들고 가고 뭐 대리석 들고 가서 다 실측한 다음에 네. 거기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방용 가구로 시작했던 한샘은 관련된 노하우가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공 서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한샘이었고 또 하다 보니까 주방용 가구만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나오려고 보니 옆에는 철거 반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보고 있고 뭐 목수 분도 돈 많이 버시는 것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샘이 생각했겠죠. 저거 우리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찬찬히 레벨업을 하고 있던 회사가 한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회사들도 번쩍할 수 없는 시장 1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런 무형적인 부분들, 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던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했던 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포지셔닝. 네, 맵이네요. 맞습니다. 왼쪽은 시공 서비스 부분의 특화, 오른쪽은 그냥 유통, 네네. 유통만. 위에는 매스, 아래는 스페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한샘은 그래서 완전 다 할 수 있는 플레이어죠. 시공도 하고 유통도 할 수 있습니다. 한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한샘 가구 그냥 인터넷 쇼핑하듯이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통 쪽에서도 영역이 넓혀가 있는 회사이고 하지만 시공 인력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네. 하지만 제품은 매스 쪽 이거는 한샘이 뭔가 개인의 취향에 다 맞춰주는 제품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최근에도 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토탈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뭐 대략 인테리어 풍만 결정하세요. 뭐 모던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뭐 유럽풍을 원하세요? 그렇게 정하시기만 하면 네. 저희가 뭐 알아서 해드립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하기 힘들어, 싫어가지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막히죠. 먹히죠. 한샘은 그쪽 시장을 노린 겁니다. 네. 반면에 저 밑에 있는 스페셜 쪽은 나는 집이 원룸이고 네. 근데 집은 꾸미고 싶고 혹은 나는 좀 우리 집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집닭이나 오늘의 집 같은 쪽에서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쫙 네, 보면서. 나는 이런 디자인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근데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 사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투어 쪽에서 그걸 걸러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샘은 위쪽에 있는 저런 포지셔닝 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LX 아우시스, LG 아우시스는 이름이 LX로 바뀌었고 네. KCC, 현대리바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KCC도 그렇고 유진기업도 그렇고 뭔가 이런 인테리어 사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한때 붐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리바트와 LX 아우시스가 조금 더 진심으로 이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리바트 역시 나는 가구, 장롱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부엌용 가구도 만드는 회사였어. 근데 이제는 바스, 욕실도 하면서 전체적인 토탈 리모델링 기업으로 갈 거야 하면서 점점 인력도 늘려가면서 왼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네. LX 아우시스 역시 이름 자체가 LG에서 LX로 바뀌면서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 집중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큰 결심을 내린 거죠. 이쪽 성장하는 시장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다. 아하. 우리는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근데 그동안 LX 아우시스의 특징은 창호에 있었습니다. 유리, 창호, 지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벽지, 바닥재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가구 쪽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공 인력도 뭐 창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시공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샘을 잡으면 LX 아우시스는 한순간에 모든 영역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면에 롯데쇼핑은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리바트와 현대백화점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유통점을 확대하는 전략에 있어서 한샘이 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리하우스라던가 직영점, 대리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롯데의 하이마트를 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 맵을 보고 계시면 LX 아우시스가 한샘이 손을 잡으면 어떤 부분에서 괜찮아지겠구나. 또 한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대기업 영업, 이 엔드 포인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좀 조금 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누가 더 잘 됐다 이런 거를 지금 뭐 판가름하기에는 공개된 정보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섣부른 결론은 낼 수는 없지만 왜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서 한샘이 대단한 기업인 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 플랜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는 날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기준으로 LX 하우시스가 5%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LX 하우시스가 급등했던 또 최근에 주가가 좀 이유가? 올랐던 이유도 며칠 전에 올랐네요. 네, 그때 공시를 통해서 IMM이랑 같이 해보겠다. 타진했다. 3천억 투자하겠다. 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LX 하우시스가 완전 시총이 진심이다. 8천억인데 3천억이면 큰 네. 금액이네요. 그래서 한샘한테 넘어가나? 이렇게 해서 한샘과 LX 하우시스의 시너지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오늘 또 장 막판에 롯데쇼핑도 공시를 나도 들어온다. 나도 들어간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테리어 시장에서 분명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어떤 회사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 회사를 이제 유통 담당하시는 분이 커버하실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건자재 LX 하우시스가 하면은 건자재 네. 회사가 계속 하는 거고 네. 또 유통에서는 롯데쇼핑 하시는 분이 또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한샘이 또 하나의 좀 논란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라는 게 조금 논란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토리 홀딩스라고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에 니토리 홀딩스를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회사는 약간 우리가 스파 브랜드 한때 유행했던 의류에서 뭐 자라나 이런 데서 스파 브랜드처럼 네. 가구 인테리어 소품의 스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통 회사죠. 네. 거기랑 비슷하게 저희가 비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네요. 네. 옛날에 우리 기억해 보면 건자재 회사 중에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이 이런 뭐 대림 비행콘가 네,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 그 진짜 주가 한 10배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매크로 차원에서 보면은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박스권일 때는 네.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는 회사들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시장이 주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식 시장이 지수 자체가 많이 못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런 업계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파보시면 네. 좋은 기회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건자재 쪽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든지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순간 네. 뭔가 큰 변화들이 맞습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샘이 M&A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도 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또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있었죠. 시멘트입니다. 제가 또 시멘트에도 상당히 진심인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시멘트 산업 역시도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상당히 심했던 회사 중에 산업이었죠. 2015년도에 쌍용양회, 지금 쌍용 CN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네. 매물로 나왔고 그 전에는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이제 매물로 나왔죠. 기억하시겠지만 동양그룹과 쌍용그룹의 그 굴곡진 역사에서 네. 그동안 근근히 현금을 갖다 바쳤던 그 비운의 회사 두 개가 딱 동양시멘트와 쌍용양인데 네. 그들이 채권단에 넘어갔던 그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시멘트 역사 60년 정도라고 보시면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온 구조 변화였죠. 구조 변화. 네, 그래서 2015년도가 상당히 큰 변혁의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쌍용양에는 사모펀드인 하나컴퍼니한테 팔렸고 네. 동양시멘트는 삼표산업이라는 그룹한테 팔리면서 삼표시멘트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시멘트라는 비상장사 회사 역시도 아시아시멘트한테 갔고 현대시멘트도 한일시멘트가 먹게 되면서 현대시멘트 이름도 한일현대시멘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플레이어 수는 그대로이긴 하지만 기업 종속법인으로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경쟁 구도는 확 줄어버린 거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도 그때에도 한번 시멘트 주가가 상당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시멘트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역시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의 진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회사들이 그냥 시멘트만 팔던 회사가 아니라 일단 환경 기업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변화를 좀 지켜보실 만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탄소 배출권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철강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시멘트는 애초에 만드는 제조 과정에 있어서 탄소를 배출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석회석을 갖다가 물성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탄소를 배출을 해내야만 물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탄소 배출권이 정말 많이 필요한 회사인데 정부가 탄소 배출권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나는 시멘트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지금 시멘트 회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택 착공이 늘어나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렇게 막 내세우고 있어서 기대감이 엄청 많고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시멘트 회사들은 출하량을 막 엄청나게 늘리고 싶어도 탄소 배출권 때문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처럼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7월 달에 올랐나 보네요. 건자재 기업도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섹터도 B2B 채널에서는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가격이란 게 따로 있고 네. 너가 뭐 얼마나 많이 사가냐에 따라서 할인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에 한번 인상이 된 건 고시 가격이 한번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거의 7년 만에. 7년 만에 톤당 3,8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 이런 구조상에서 더 만들고 싶지만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더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공급자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은 저는 한 2, 3년 정도 시장 가격은 우상향할 거다라고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환경기업이라는 얘기 제가 뜬금없이 드렸는데 네. 탄소 배출권을 그럼 모자란데 왜 얘가 환경기업이냐라고 본다면 탄소 배출권을 정해져 있고 그럼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지? 하다 보니까 시멘트는 또 제조 공정상에서 소각로와 좀 비슷합니다. 네. 저희가 고열로 이거를 한번 구워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정말 많은 열량을 쓰게 되는데 그중에 또 유연탄을 저희가 연료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연탄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 지금 2018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폐플라스틱을 수출하지 말아라, 수입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폐플라스틱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얻다가 처리를 못하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들 매립 단가들, 소각 단가들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멘트가 우리한테 줘. 너희들 돈 어느 정도 주면 우리가 대신 해줄게, 처리해줄게. 그럼 시멘트 원자료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시멘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유연탄 대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약간 복잡하지 않나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그 열량,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 열량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어느 속도로 뿌리냐, 뭐 폐플라스틱을 어느 속도로 뭐 분사를 하냐, 약간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유연탄을 내가 100을 쓰던 걸 유연탄을 80만 쓰고 20%는 폐플라스틱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왼쪽의 표가 순환자원 대체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두었는데 네. 저게 저 포인트입니다. 순환자원 대체율? 네, 네네. 지금 나는 유연탄의 20% 정도를 저걸로 쓰고 있어. 근데 그 회사들의 목표치가 향후에는 대체율을 60% 이상 높여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쌍용이 제일 높네요. 쌍용이 가장 선두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시멘트 기업이 나 이거 이제 많이 써야겠다 순환자원을 그래서 시설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들면 이제 정부에서 거의 저리로 설비 투자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과 아세아 같은 기업들마저 올해 주총에서 연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을 합니다. 나는 환경 처리 회사다. 폐기물 처리 회사, 중간 재활용 회사 뭐 이런 식의 정관 사업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진심으로 시멘트 업계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연탄을 적게 쓰니까 원재료 가격이 저희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순환자원을 쓰니까 대신 또 저희가 처리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돈도 벌고 탄소 배출권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남는 탄소 배출권 저희가 시장에 팔아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저희가 어닝이 새롭게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기업들은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환경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순간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임대사안 자료로 짚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시면 해당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대략 그런 부분에서 시멘트 산업도 역시 구조적인 변화 그 순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뭐 KCC도 그렇고 건자재 그리고 시멘트까지 네.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뭐 성장도 없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네.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원님이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진심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시는 네,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정말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을 때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든 뭐든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막 유명하고 성장 많은 그런 것만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도 보면 안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보석 같은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KCC를 발굴해 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제2의 KCC 같은 회사들도 계속 리서치 하셔서 발굴해 주시고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힘을 내서 또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뭐 좀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상당히 또 편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조금 질문이 좀 세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여의도에서도 저도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았나요? 다행입니다. 네. 아주 순하셨습니다. 네. 순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보신 분들한테. 네. 꽤 긴 시간이었는데 또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건자재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건자재 섹터의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